간밤엔 중요한 경제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금리를 동결했고요. 미중 협상이 곧 시작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상대로죠?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5월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 말은 이제 고용 시장이 괜찮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5월 초에 이미 나올 때부터 이번에는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근본적으로 고용이 나쁘지 않은 게 하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측면들. 결국 관세가 얼마나 물가를 올리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준이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경로를 못 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는 견고하고 반면에 아까 물가 부분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이제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른다,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동결될 것이라는 이 전망이 깊었기 때문에 오히려 파월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가 더 주목이 됐었거든요. 그 FOMC 회의 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내놨나요? 일단은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관세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관세가 오르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물가는 상승하지만 사람들의 수요는 줄어들면서 경기가 불황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관세를 아직 걱정하지만 관세가 발효된 것은 4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이 충격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네.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세에 대한 메커니즘 때문에 고율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면은 내년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지표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미리 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네네네. 보고 우리가 이 관세 정책의 효과를 평가를 해본 후에 경제 성장률 저하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이지 미리 이것을 예측해서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못 박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하라라는 요구는 연준의 의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특별하게 더 오피셜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 의견을 밝히면서 결국은 경제 현상에 집중하고 특히나 관세가 아직 그러니까 관세가 실효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보고 이 데이터에 입각해서 결국은 금리 정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밝혔다. 그리고 관세의 어떤 안 좋은 채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 상승시키고 실업률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네. 않는다라고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연준에 대한 압박을 하다가 파월도 해임하겠다고 했다가 또 물러서기도 하고 이런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계속 연준을 압박하는 그 배경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투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 고용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근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투자 유치책을 적극적으로 피고 있는데 금리를 적절하게 서포트를 해주면서 가야 결국은 이제 투자 유치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예. 사실 말로만 투자하겠다지 투자 정책이 진짜 이행된 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없죠. 예. 아무래도 이런 투자 정책을 실현시키고 어떤 정책의 정당성, 그러니까 기조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금리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환율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미국의 통화가 약세가 예. 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미국 통화 약세가 돼야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면은 미국 입장에서 수입 물가는 좀 올라가게 되고요. 수입 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쪽에 어떻게 보자면 수입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수출 경쟁이 좀 생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무역 수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의 큰 아젠다 중 하나가 무역 적자 해소인데 네. 무역 적자 해소의 가장 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약한 달러를 만들어야 된다. 약한 달러를 만드는 가장 펀더멘탈한 길은 결국 금리를 좀 낮추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리를 낮추는 인센티브들을 계속 준다. 결국 경기를 부양하고 약한 달러를 만들어서 무역 수지 개선까지 도모하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아젠다, 어떤 예.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력을 많이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 놓고 파월과 트럼프가 그동안 신경전을 이어왔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충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입장을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죠. 예, 예. 우리는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리고 관세의 충격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보면서 결정하겠다를 이야기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 낮춰서 어떻게 경기를 좀 부양하고 환율까지 좀 개선시키는 것들이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 입장하고 경기를 부양하고 무역 수지를 개선해야 되는 입장이 조금 충돌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지표가 나와봐요. 관세 충격이 어떻게 되고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파월 연준에서 일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협상 자체가 잘 진행되면은 그래도 이제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 트럼프 행정부 방향이 일치가 될 수가 있는데 고율의 관세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 이거는 분명히 예, 물가를 예.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기에는, 방향을 간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연준의 입장이 계속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하 시점, 이건 역시도 이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협상 이야기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미중 관세 협상이 10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런데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이거 뭐 먼저 철회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뭐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145%의 관세를 내리진 않지만 협상은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협상의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45% 수준의 관세란 것은 사실은 이게 뭐 일반적인 관세 수준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그렇죠. 아니고 예. 너무나 높은 수준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무역이 모두 닫힐 수도 있는 이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다 또 추가 관세, 관세 전쟁까지 붙이게 되면은 뭐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미중 교역이 한 80% 이상 줄어든다라는 그 어떤 의견들이 있을 정도로 뭐 예. 서로 괴멸적이기 때문에 협상은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약한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중국도 예, 지금 예. 경제가 어렵긴 한데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물러서지 있고요. 않고 있죠. 미국도 사실은 이게 관세 정책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로 관세를 어느 정도는 또 유지를 하면서 협상력은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담 전에 어떻게 보면 기세 싸움이겠죠. 기세 싸움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자면 계속 유지한다라고 그러면 협상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기조 역시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대화의 물꼬는 텄습니다. 이번 만남이 탐색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만남만으로 또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 관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미중 패권 경쟁을 늘 이야기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어떤 무역 분야, 군사 분야, 뭐 AI 분야, 경제 분야에 있어서 경쟁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슈만 가지고 관세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투자를 받을 것인데, 사실은 미국이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것은 미국에 투자를 해달라 그러는 것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중국인 투자를 받게 되면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 안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얻을 걸 얻어내겠다는 입장인데 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이 중국을 예전에 플라자 합의에 통해서 일본의 경제를 압박한 것처럼 경제적 우위에 쓰겠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자라면 미국이 얻어낼 것을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라는 반면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역 수지를 개선하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좀 간단한 반면에 중국과는 군사 경쟁도 내보여야 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교한 어떤 협의들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곧 무역 합의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무소식이고 일본과도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도 협상이 뭐 진전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특별 고려를 요청한다 이런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수출이랑 이 우리나라 경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뭐 엔비디아 관련 뉴스도 있고 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양상도 약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반도체 자체,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역시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게 또 관세가 많이 붙여서 가게 된다라고 그러면 미국 가전제품, 미국 전자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메시지를 계속 내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좀 특혜를 달라, 우리가 반도체 수출 같은 데서 관세를 적게 물 수 있도록 협상을 해달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파월의 발언도 있었고 또 기준금리가 동결되기도 했고요. 또 미중 대화가 시작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이후에 뉴욕 증시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동결 발언에서 약간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후반부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협상이 할 것이다라는 10일부터 중국과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 반등하면서 끝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죠. 인공지능 칩의 수출에 대해서 좀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뉴스가 있다가 이제 긍정적인 뉴스로 마무리하면서 주가가 약간 반등하면서 끝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들 뭐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1% 안쪽에서 약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정말 많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시도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멀미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SK텔레콤 보안 사고 여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19일 만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어요. 위약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하지 않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최태원 회장이 SKT의 이사회 멤버는 아니거든요.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위약금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다. 왜냐하면 이제 배임 이슈라든지 그렇죠. 이게 지배구조상 직접 관련자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분을 소유하는 어떤 모회사의 오너긴 하지만 이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시지는 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수익이 평가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손실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 손실 금액이 뭐 수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이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정적으로는 어떤 사과를 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발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의지를 잘못 나타났다가는 배임 이슈라는 이런 이슈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최태원 회장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치과 치료를 이유로 들었고 이번에는 대미통상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국회 청문회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 원래 취지와는 달리 면박주기 행사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어떠한 좋은 결론이 내릴 수가 있으면 사람들 어떤 대기업의 오너라든지 이런 분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잘못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흔히 말하는 어떤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대기업 오너들이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의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해결을 하고 협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어디 TV에서 면박주기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들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이 나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지금 위약금에 대해서 뾰족하게 이야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분명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피해야 되는 뭐 상황이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예전에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면박주기 행사로 좀 바뀐 점. 그리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분명히 지금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위약금에 대한 뾰족한 답변을 제시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서로 입장에서는 안 나갈까 최태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회 불출석이 잘하는 행위는 결코 아니지만 청문회가 유의미한 자리가 되려면은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질문의 수준도 높이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불러다 놓고 소리만 지를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